1964년 6월 3일 전국에서 3만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4.19 혁명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시위대가 한 목소리로 외친 말은 굴욕 외교 반대, 박정희 정권 퇴진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한일회담 내용이 공개되면서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른 겁니다. 제2의 을사조약으로 불리면서 국민의사와 민족 감정을 무시한 밀실회담에 전국민적인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2년간의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 연인원 350여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제3공화국 출범 이래 최대 정치적 위기를 불러온 6.3 사태. 그날의 급박했던 상황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박정희 후보가 470만 표로 450만 표를 얻은 윤보선 후보를 15만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제3공화국이 출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제5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엄숙한 목소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5.16 쿠데타 이후 2년 7개월 만에 출범한 제3공화국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8년이 지난 1960년 초반은 전후 복구와 민생 경제 부흥이 절실했던 시대였습니다. 1961년 7월 22일 제3공화국에서 처음으로 경제기획원이 설립됩니다. 1962년 1월 13일에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됩니다. 박정희 정권의 이후 당면 과제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보장받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감정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추진한 한일회담은 4월 혁명에 버금가는 범국민적인 반대 시위를 불러왔습니다. 마침내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와 정권 퇴진을 외치는 6.3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보다 앞선 5월 대학가에서는 한일 굴욕 회담 반대 학생 총연합회가 결성되면서 투쟁 분위기가 점차 높아져 갔습니다. 1964년 3월 24일 서울에서 5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8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제2의 을사조약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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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한일 합방과도 다름없다! 철회하라!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생사를 헤매던 동국대생 김중배가 결국 숨을 거둡니다. 김중배의 죽음으로 시위는 더욱 확산됩니다. 이틀 뒤인 4월 17일 서울에서는 4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규탄 시위가 벌어집니다. 정부는 군대와 헬기를 동원해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13개 대학과 58개 고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친일 매국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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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20년 만에 제2의 경술국체 치욕을 안겨줄 텐가? 국민을 무시하고 일제의 칼부림을 방조하는 4대 매국 정권은 물러가라!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고 마침내 정부는 1964년 6월 3일 오후 8시 서울 일원에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수도 서울에는 4개 사단 병력이 신속하게 투입되면서 시위 가담자 1120명이 검거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6.3 데모에 이르러서는 평화적 시위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완전히 파괴적이고 무법적, 반국가적인, 이적인 면모를 그대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극도로 혼란된 서울의 안위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최소한도의 지역에 국한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기하고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큰 도박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2의 한일합방이다, 을사조약이다, 경술국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된 거죠. 그리고 비밀협상을 진행하는 김종필 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 시위가 이뤄지게 된 건데 일본은 또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또 어떻게 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1964년 3월 9일 날 종로 예식장에서 재야 인사들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 걸게 하자. 그리고 그 시위가 확산되면서 3월 24일 날에는 그 당시 서울의 대학생들이 5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게 되죠. 전국적으로도 수만 명이 모여서 이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니까 6월 3일 날 박정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되죠. 한일 국교 정상화는 경제 개발의 필수 조건인 자본 형성과 투자 유치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일본 외상 오히라와의 단독 비밀회담 끝에 1962년 11월 12일 대일 청구권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김종필과 오히라의 밀실 협상 내용을 적은 메모가 바로 김오히라 메모였습니다. 메모의 핵심 내용은 당시 한일 관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대일 청구권 자금의 액수였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베일에 쌓여있던 메모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일본이 우선 3억 달러를 무상으로 10년간 제공하고 경제협력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10년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민간 상업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빌려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 합의 사항을 메모로 교환했는데 문제의 메모가 폭로되면서 격렬한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35년간 일제로부터 억압과 수탈을 당한 배상액치고는 참으로 굴욕적인 액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20억 달러, 장면 정권이 28억 5천만 달러를 요구한 것에 비하면 3억 달러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1964년부터 박정희 정권은 한일 협상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회담을 매듭 짓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협상의 일괄 타결 원칙을 세운 정부는 1월 6일 특명 전권위원 자격을 가진 대표단을 일본으로 파견합니다. 3월 20일에는 김종필이 오이라 외무장관을 만나 4월 조인, 5월 비준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에도 합의를 봅니다. 박정희 정권이 비밀리에 진행하던 한일 회담은 김종필 오이라 메모가 폭로되면서 4.19를 방불케 하는 격렬한 시위가 이어집니다. 1964년 3월 야당 의원들은 밀실 한일 회담 반대의 뜻을 모으고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굴욕 외교에 반대하는 국회 성토는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일본에서 받는 금전은 4천만 불, 3천만 불, 5천만 불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일본 도움 없이 못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그럼에도 목을 메고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건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공화당 정부가 지금 3억 불을 받는 방향이 옳시다. 제 생각에 있어서는 지금 자유중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같이 배상금이나 청구권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근거가 있고 기초 있는 것을 따져가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지론이 옳시다. 정부는 6.3 사태의 수습책으로 최두선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한일 회담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김종필도 퇴진시킵니다. 한일 협정 문제는 그렇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했죠. 1965년 1월 9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일 협정의 연내 타결을 밝힙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지 1년 후인 1965년 12월 마침내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에 합의합니다. 해방 20년 만에 외교 관계가 복원된 겁니다. 이승만 정부 이래 15년 동안 끝없이 줄다리기만 했던 한일 수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한일 협정 문제는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였고 한국 사회를 심각한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년에 걸친 반대 시위에 무려 350만 명이 참여했을 정도니까요. 도대체 박정희 정권은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한일 협정 체결을 서둘렀던 걸까요? 당시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한국의 국방은 미국의 원조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에 대한 원조 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954년부터 61년까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 원조는 13억 8천만 달러. 그러나 미국은 유상 원조는 늘리는 대신 무상 원조를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줄어드는 미국 원조를 대체하고 경제 개발을 위한 또 다른 자본 유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한일 회담이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에게는 한일 회담 성사를 통한 대일 청구권 확보가 경제 개발 자본 조달을 위한 가장 유용한 정치적 카드였던 셈이죠. 당시 미국은 세계 경제 부흥과 대공 방위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 베트남을 묶는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월남전이 확전된 1964년은 한국과 일본의 협조가
더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그 세계 전략으로서 뭐 전후 복구 사업들을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자원 동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원조를 중단하겠다, 뭐 이제 이런 압박들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럼 한국 경제를 어떻게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 박정희 정부의 매우 절실한 과제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 동원을 이 한일 협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국내적으로 박정희 정부 정권의 취득이 쿠데타라고 하는 비합법적 방법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권 장악 과정의 그 불법적 요소를 뭔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업적을 통해서 정통성을 쌓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전략적 측면들이 있었죠. 한일 협상은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와 한국 정부의 정치 경제적 필요 조건이 공통 분모로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1965년 12월 18일 오전 10시 36분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에스사브로 일본 외무장관이 서울중앙청에서 한일 기본조약과 협정 비준서를 교환합니다. 이로써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험난했던 협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6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6월 22일 도쿄 수상관저에서 14년 동안 끌어오던 한일협정이 공식 조인됩니다. 이제 한일협정은 국회 비준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굴욕 외교 반대 운동은 이제 비준 반대라는 마지막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일협정 비준을 위한 임시국회가 열린 7월 12일 서울 시내 18개 대학 교수 354명이 한일협정 비준 반대 선언을 발표합니다. 한일 기본조약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했다. 청구권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못되고 무상 제공 또는 경제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를 가장하였으며 일본 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7월 14일 밤 공화당은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을 전격적으로 발의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야당은 좀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자체는 통합 야당 민중당으로 하나의 당으로 이렇게 집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이 한일협정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의견이 갈리고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줬다는 거죠. 강경파가 주장했던 투쟁 방법은 국회의원직을 이제 그만두는 거였는데, 우리가 아예 이 당을 탈당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당시 선거법에 따르면은 국회의원이 자기 소속 정당을 탈당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완전히 여당밖에 없는 국회에서 모든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강경파들은 탈당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온건파들은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좀 더 어쨌든 여론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제 온건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강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윤보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건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박순천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숫자적으로는 강경파보다 온건파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탈당했던 강경파,
들이 또 새로운 야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온건파들은 계속 민중당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야권은 다시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준 반대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예비역 장성과 종교인, 문인 등 300여 명이 모인 조국 수호 국민협의회는 연대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격렬한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한 한일협정.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감정에 불을 지른 것일까요? 전문과 7조로 구성된 한일 기본조약의 핵심 조항 바로 2조가 문제였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명시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사실과 그에 대한 사과는 물론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구권 협정에서도 한국의 유무상의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한국의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본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이런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을 놓고 국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1965년 8월 11일 밤 11시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단 10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됩니다. 이에 격분한 야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격렬한 항의를 벌였습니다. 결국 그해 8월 14일 한일 기본조약은 국회에서 비준되고 온 나라와 민족 감정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일회담 반대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965년 12월 18일 한일 양국은 비준서를 교환합니다. 을사조약 60년이 지난 지 꼭 1개월하고 하루 더 된 날이었습니다. 당대 여론조사를 봐도 항상 보면은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이제 정상화하고 그리고 앞으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역시 그 내용 때문인 거죠. 우리한테 너무나 불평등하고 좀 굴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결국 우리가 다시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경계심이 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문제 삼았던 것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는 건데 그때 이제 짚고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지난다고 해서 과연 해결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막막한 거죠. 근데 이것이 처음 단추를 잘 꿰으면은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러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이 숙제를 안고 살고 있다. 그 짐을 지고 살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일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경제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해요. 정치적 위기가 해소되자 박정희 정권은 새로운 대외 정책을 추진합니다.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경제 성장을 위한 또 다른 대외 정책은 바로 월남 파병이었습니다. 한일 협정과 월남 파병은 경제 개발을 위한 해외 원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대외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박정희 정권은 월남전으로 눈을 돌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해외 파병인 동시에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으로 기록되는 월남전 참전, 대한민국 국군의 월남 파병. 과연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당시 월남전 참전은 6.25 전쟁 참전 우방국에 대한 보답인 동시에 미국의 경제 원조를 얻어내고 새로운 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남 파병을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이 언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세계 각국에 호소를 해서 월남을 도와줄 것을 요청해온 바도 있고, 또 월남 정부가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 원조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온 바도 있습니다. 공산 침략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월남 공화국 간의 협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정하는 기간까지 장병 130명으로 구성하는 1개 이동 외과병원과 10명의 장교로 구성한 태권도 지도 요원을 월남 공화국에 파병할 것을 요청합니다. 1964년 7월 31일 비전투 부대 파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군부대 해외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뉴질랜드 등 14개 국가가 미국의 요청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한국도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으로 이루어진 비전투 부대 140명을 파병했습니다. 월남전 참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대결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주어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으로서는 6.25 과정에서 전쟁에 참전해줬던 이 자유진영의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무감 같은 것이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한일 협상 이후에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 동원이라고 하는 측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전략적 판단 속에서 파병을 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박정희 대통령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64년 8월 2일 베트남 해상에서 월맹군이 미국 구축함을 공격한 일명 통킹만 사건이 벌어집니다.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월남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확대됩니다. 월맹군과 미국의 군사적 대치도 눈에 띄게 증가했죠. 결국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또다시 추가 파병을 요청합니다. 보다 많은 자유의 깃발을 월남에 펄럭이게 한다는 이른바 모어플렉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의 뭔가 정당성을 좀 미국으로서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전국의 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25개국의 참전 요청을 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7개 국가가 참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모어 플래그라고 하는 것은 보다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전력의 보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참전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고마운 측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참전 국가들이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마쿠에서 한국군에 대해서는 참전 비용들을 부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상들이 오고 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차 파병 때와는 달리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추가 파병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2차 파병을 둘러싼 한미 간의 쟁점은 바로 경제 문제.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과 파병 비용을 부담한다는 미국의 제안에 한국 국무회의는 조건부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2차 파병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파병이었던 1차 때와는 달리 2차 파병은 2,000명 규모의 대규모 파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 국의 모든 정세와 여건하에서 볼 때 지원병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고 경비병을 보내는 것은 그 시기로 보아서 온당치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월남의 안전이 월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군의 파병을 지지하는 겁니다. 파병 후에 올 정치 외교적 곤란은 우려가 되지만 꼭 보내야 한다면 의용군 파견은 몰라도 정규군의 파견은 부당합니다.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야당의 신중론이 부딪혔지만 결국 2차 파병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합니다. 1965년 2월 2,000명으로 구성된 비전투 부대, 비둘기 부대가 월남으로 떠납니다. 전쟁, 특수, 경제적 동기로 선택한 월남전. 비둘기 부대가 선발대로 도착한 2월 27일부터 전황이 악화되자 미국은 다시 추가 파병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비전투 부대로 한정되었던 1, 2차 파병 때와는 달리 전투 부대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1965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예정이 없던 방미길에 오릅니다. 존슨 미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기까지 내주면서 공식 초청한 겁니다. 당시 한미 관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예우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존슨 대통령이 꺼낸 이야기는 전투부대 1개 사단을 월남에 추가 파병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파격적인 환대 이유는 단순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속내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 전쟁 참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강력한 기반이 약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전쟁을 지탱해 나가는데 매우 어려운 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투 병력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존슨이 전용기까지 보내면서 대통령을 미국에 초청해서 강력히 부탁을 하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그 상황, 미국의 절박한 상황을 잘 간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요구 사항들을 제시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미국 대사를 통해서 한국 측에 전달이 되고 그런 후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병 논의가 시작되던 그때 미국이 일본에 월남전 군수물자를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월남에 단 한 명의 군인도 보내지 않는 일본이 전쟁 특수를 챙기게 됐다는 사실에 국회에서는 파병 불가론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월남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제들이 이국만리 다향에, 그것도 내일 생명을 보장해 줌이 없는 전쟁터에 보냄에 있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안 되는 바가 없고, 국방부 장관께서는 이번에 파견되는 장병들의 실제적인 사상률이 어느 정도로 날 것으로 보시는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전투부대 파병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전투병 파병 논란은
한 달간이나 계속됩니다. 1965년 8월 13일 3차 파병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공화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재석 104인 중 찬성 101인, 반대 1인, 기권 2인 이렇게 3차 추가 파동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0월 12일 전투부대인 맹호부대와 청룡부대가 월남으로 떠납니다. 비둘기 부대를 월남에 보낸 지 8개월 만에 이루어진 3차 한국군 파병,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이었습니다. 당시 파견된 맹호 청룡부대는 전투서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우수한 정예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월남전에 투입돼 많은 전과를 올렸고 활발한 대민 지원 사업을 통해 월남 국민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내려던 미국의 계획과 달리 전쟁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길어지는 월남전을 미국의 의도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병력 증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미국 러스트 국방장관은 1965년 12월 제2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게 4차 파병을 요청합니다. 1966년 2월 25일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러스트 국무장관이 합의 의사록에 서명한 뒤 4차 파병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비둘기 부대나 맹호 부대를 초당적으로 다루었고 결론적으로 2만여 명이라는 우리의 장병을 월남에 파견했던 것입니다. 나는 한마디로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파병한다는 이 두 마디 표현은 가장 솔직하고 정치가답지 않은 정말로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이것을 언제든지 가슴으로 만족할 만한 느낌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약소국 또한 공산 진영하고 직접 대면해서 155마일 되는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 사단 병력만 보내더라도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더욱 증파해서 군단병까지 보낸다는 그러한 명분에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직 완전히 납득이 가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의 요인이 올시다. 밤을 꼬박 세우는 난상 토론 끝에 3월 20일 재석 125인 중 찬성 95, 반대 27, 기권 3인으로 4차 파병 동의안이 통과됩니다. 이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국군 증파가 결정되자 미국은 일방적으로 합의록 내용을 수정하고 형식도 합의 의사록에서 브라운 각서로 바꿔 우리 정부에 전달합니다. 브라운 각서는 군사협조 10개 조항과 경제협조 6개 조항으로 총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월남 증파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세부 사항들을 정리한 브라운 각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추가 파병에 따른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 2. 한국군, 육군 17개 사단과 해병대 1개 사단의 장비를 현대화한다. 3. 베트남 주둔 한국군을 위한 물자와 용역은 가급적 한국에서 조달한다. 4. 베트남에서 실시되는 각종 건설, 구호 등 제반 사업에 한국인 업자를 참여시킨다. 5. 미국은 한국에 추가로 AID 차관과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로의 수출 증대를 가능케 할 차관을 추가로 대여하며 기타 경제 개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신규 차관을 제공한다. 6. 한국이 탄약 생산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다. 국군의 4차 파병은 수도 기계화 사단 맹호부대와 보병사단 백마부대가 맡았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은 1973년 3월 월남 철수전까지 공식적으로 5차례에 걸쳐 연평균 5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했습니다. 병력 교대 등을 감안하면 총 32만 명의 병력이 월남에 파병된 셈이죠. 1966년 당시 호주는 4,500여 명, 뉴질랜드는 155명, 대만은 겨우 23명에 불과한 병력을 보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적군과 아군, 무엇보다 월남 국민에게 가혹했습니다. 월남전의 참상이 세계의 언론에 보도되자 미국 내에서는 반전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의 희생도 늘어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존슨 대통령의 뒤를 이어 1969년 제37대 미국 대통령 닉슨이 취임하면서 월남전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1969년 7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수정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군은 월남에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 1월 29일 월남전 종전이 선언됐습니다. 마침내 참혹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전후 맥락을 좀 보면 베트남 전쟁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중이고 미국에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외교 정책에 개입주의하고 고립주의 전통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립주의적인 전통에 있는 거죠. 닉슨 독트린은 자기 국가의 일은 미국이 물자나 훈련은 지원하지만 자국의 방어는 스스로 해라 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 이후에 보면은 닉슨 대통령이 71년에 키신저 장관을 중국에 보내고 72년에는 닉슨 대통령이 직접 마오쩌둥을 만나서 대탕트 시대를 여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거죠. 이에 따라 동맹국들의 병력 철수가 진행됐고 국군도 1973년 3월까지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32만 명 참전. 꽃다운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몬 월남전이 막을 내린 겁니다. 한국이 월남전으로 인해 벌어들인 외환은 당시 국민 총생산의 16%에 달하는 5억 4,600만 달러 수준. 여기에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를 추가한다면은 월남전을 통해 한국에 유입된 자본은 실로 막대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월남 파병이 오늘날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만큼이나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700명 전사, 11,000명 부상, 그리고 고엽제 피해자 13만 명. 이제 기억 속에서 전쟁은 잊혀졌지만은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실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일단 베트남에 우리가 군을 보냈을 때는 주한미군도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군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 특수도 이건 이제 계산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달러 이상의 어쨌든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제 대만하고 일본이죠. 대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참전하지 않았지만 뭐 비공식적으로는 군대를 보냈다고, 아주 소수의 인원을 보냈다고 하는데 대만이 우리보다 더 이 전쟁에서 경제적으로 얻은 게 많다. 뭐 10억 이상이다. 뭐 어떤 계산에서는 17억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느냐? 일본이죠. 일본은 이 전쟁에 전혀 군대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 전쟁의 또 특수로 1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또 평가들이 있어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 연인원 32만 명이 이 전쟁에 투입이 돼서 5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1만 명 이상 부상당하고 고엽제 피해를 입고 그런 이제 결과 속에서 경제적 성과를 얻어냈는데 뭐 그때 우리가 아직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좀 과도하게 이 전쟁에 개입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개발이었습니다. 한일협정과 월남 파병은 제3공화국 경제개발 신화의 원동력이 되었지만은 국민적 지지와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 경제 논리로만 추진된 한일 협정과 월남 참전은 국론 분열을 불러왔고 아직도 미완의 현대사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실리와 명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제대로 잡았던 것일까요? 어쨌든 위기 국면을 극복한 박정희 정권은 탄탄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